네, 계속해서 일방향 해시 함수의 예를 이제 살펴볼게요. MD5, MD4, MD5, MD4는 리베스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RSA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그 리베스트 그분입니다. 예, 1990년에 만든 일방향 해시고요. 128비트 해시 값을 출력을 합니다. 도버틴에 의해서 충돌 방변 방법이 이제 고안이 돼서 현재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추천하지 않는 거죠. MD5는 91년에 이제 만든 건데 이것도 128비트 해시 값을 갖게 되고요. 몇 가지 그 취약점을 보여주는 암호 헤더 방법이 개발이 됐지만 MD5가 완전히 뚫린 거는 이제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지금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QHC 알고리즘 원인데요. 이 니스트에서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160비트 해시값이 나오고 1994년에 미국의 핍스 표준이죠. 예, 핍스예요. 연방정보 처리 표준이고 샤가 이제 93년에 핍스고 샤1이 95년에 이제 발표된 개정판이고요. 160 해시값을 갖는데 입력이 최대 264비트 이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어, 최대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큰 값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샤2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256, 여기 앞에 256이 256비트 해시값을 출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입력은 2의 64승, 384는 384비트 해시값이고 입력이 2의 128, 샤512는 512비트 해시값, 2의 128비트 이하 메시지로 입력이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의 데이터 길이는 1024비트 블록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샤 알고리즘 종류와 그 특징을 보면은 메시지 길이가 제한이 되어 있고 요거를 블록 단위로 해서 해시를 하고 또 이제 연이어서 체인 형식으로 해서 이제 해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160비트의 값을 낸다는 겁니다. 해시 강도는 0.625고 이 샤256을 해시 강도를 1이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시 강도를 표현했습니다. 해시 강도가 높은 게 좋은 거죠. 샤512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2에 128 이하 메시지만 가능하고 블락은 1024비트로 이렇게 쪼개서 해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해시 값이 512비트고 해시 강도가 2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면 뭐 굉장히 안전하겠죠. 이게 이제 샤512 해시 값 생성하는 그 로직인데 여기서 보시면 K비트에 해당하는 거를 1024비트 블락 크기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예, 이렇게 쪼갭니다. 계속 쪼개서 1024비트가 안 되는 마지막에 128비트가 있으면 1024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뭐라고 그래요? 패딩한다고 그러죠. 예, 패딩을 합니다. 패딩을 해서 1024비트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1024비트에 해당하는 거는 이니셜 벡터 해시값, 초기 이니셜 벡터 해시값을 512비트 값을 넣게 되고 어떤 이제 펑션을 통해서 2의 64 모드로 나누기에서 합친 요 값을 계속 체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n번째 이제 해시값이 512비트의 크기로 이제 출력이 된다는 의미예요. 로직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건데, 요거는 이제 책에서 소개가 안 돼서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로직만 알면 됩니다. 해시는 정보 보안 입장에서 물론 이제 본인이 나는 해시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좀 쓰겠다. 그러면은 저 깊숙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페이퍼도 보게 되고. 라이프 MD 160이 1996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24년 된 건가요? 네, 그죠? 24년 전에 이제 도볼핀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작을 했고요. 요거가 이제 해시 그 출력값이 됩니다. 아, 유럽 유니언 라이프 프로젝트
텍스트로 만들어진다 해서 이제 라이프 MD고요. 라이프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이제 약자겠죠. 라이프 MD, 비트코인에서 이거 활용하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아마 이제 설명을 할 때 RSA 얘기하고, ECC, 일리프틱 커브 크립토그래피 얘기할 때 비트코인이 일리프틱 커브 크립토그래피를 사용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좀. 자, 이렇게 됐었죠? 어, 일반적인 그 타원 곡선이 이렇다고 그랬어요. 그죠? 비트코인은, 아, 이 함수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드 P 값은 굉장히 큰 소수라고 그랬어요. P는. 그죠? 2의 256승에 뭐 마이너스 2에 뭐 30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굉장히 큰 소수죠. 그러면 이 여기에 이제 제너레이터 포인트를 정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K배를 하는 거죠. 예, K배를 하게 되면 실제 비트코인에서 이 K배는 256비트에 해당하는 크기의 K배를 해요. 이 비트가. 엄청나게 큰 수로 K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는 X0, Y0가 되고 이 X0 좌표는 256비트의 크기예요. Y도 256비트의 크기예요. 자, 이거를 K배를 256비트에 해당하는 걸 K배를 하면은 이 K가 뭐였죠? 개인 키라고 그랬어요. 개인 키 역할. 그리고 G는 제너레이터에서 공개되고 그리고 일리트 커브 크로토그래피에서는 이 곱셈이 이 모드 P, 파이나이트 그 에서는 이 모드도 실수상에서의 타원 곡선상의 그 곱셈이 바로 여기 유한체 상에서의 곱셈과 같은 결과를 나온다 그랬습니다. 공식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같이. 왜냐하면 X3, Y3를 우리는 얻을 때 그 요 공식을 이용했었잖아요. 한번 요게 기억이 안 나시면 전 강의 그 교환을 한번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개인 키를 정해서 제너레이터하고 배수를 하면은 Q는 금방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Q를 주어주고 K, G를 주어주고 Q를 주어주고 K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not easy예요. 아주 어려워요. 거의 impossible이에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한 게 바로 타운고스 나무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Q가 뭐였죠? 공개키예요. RSA 경우에는 우리가 공개키를 먼저 만들고 이 개인키를 만들었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D는 1 모드 파이 n 요게 트랩도 펑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 공개키를 정한 걸 이용을 해서 이 D를 구했었거든요. 근데 타운곡스 나무 알고리즘은 개인 키를 먼저 정하고 공개키를 나중에 구하게 됩니다. 네, 이게 좀 성질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256비트 뭐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이 Q도 마찬가지로 좌표가 나오겠죠. 이렇게. 요 좌표는 크기가 256비트예요. 그러면 Q라는 거는 이 공개키 Q라는 거는 X 좌표하고 Y 좌표를 결합을 하면은 512비트의 크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공개키예요. 그냥 512비트를 쭉 결합을 시킨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를 뭐 비트코인에서 사용한다는 의미를 이거를 예를 들면 샤 256비트의 이 퍼브 키를 해시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또
라이프 MD 160으로 또 해시를 합니다. 그럼 이게 결과가 몇 비트가 나오겠어요? 160비트에 해당하는 해시값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다시 베이스 58 체크 인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58개의 문자로 이제 다시 160비트를 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0, 뭐 A, B, C, D, 라지 A, B, C, D 이걸 이제 58문자로 각각 이제 돌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게 1로 시작하는 어떤 문자열이 나옵니다. 물론 이 1이 나오게 하는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0x, 03가 뭐 이런 걸 붙여서 이제 1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1로 시작하는 게 나오고 이게 33에서 34바이트 정도 나와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의 계좌번호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그 계좌번호를 은행에서 발급받잖아요.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그 계좌번호가 바로 이 공개키 주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공개시키는 거예요. 공개. 그죠? 공개키는 공개돼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인코딩하고, 그러니까 해시를 쓰고, 인코딩을 써서 계좌번호로 활용을 합니다. 계좌번호가 이제 복잡하죠. 하여튼, 이 비트코인에서 사용된다고 하니까 제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도 버전인 라이프 메시지 다이제스트 128비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비트코인 때문에 이 라이프 MD 160이 좀 멜론 됐어요. 자, 샤3, 샤1은 스트롱 컬리전 레지스턴스 침해가 발생을 했어요. 네, 강한 출동 내성 침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강한 출동 내성 기억나신가요? 어떤 M과 메시지 M과 M 다시가 있는데 이게 우연히 해시 값이 같은 거예요. 요 쌍을 요렇게 된 거를 강한 충동 내성이 침해된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같은 해시 값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강한 충돌 내성입니다. 근데 샤1의 경우에는 그 이게 이제 깨졌다라는 얘기죠. 예. 내성이 이제 침해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샤원을 대체하는 차세대 일방향 함수를 2007년에 샤3를 이제 선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데스의 그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이제 우리 니스트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그 AES 차세대 그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표준을 만들 때 공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그 벨기에 석사과정 그 두 명이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라인델이라는 이게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이제 이름으로 이제 공모를 했는데 리스트에서 이걸 AS다라고 이제 명칭을 바꾼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 샤3도 여러 이렇게 후보들이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네이밍을 해서 공모를 한 거죠. 그 공모한 명칭이 블레이크, 뭐 JH, 캐캑 이걸 캐캑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캐착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캐착으로 읽는데 보통 캐캑이라고 읽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여튼 스케인. 근데 이 캐캑이 표준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니스트에서 2012년에 샤3로 표준화를 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한 겁니다. 이 캐캑이라는 걸 만든 사람들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데몬이라는 데몬이 아니고 데맨이네요. 예. 자, 그래서 캐캑 이게 이제 샤3로 선정된 이제 일방향 해시 함수 알고리즘인데 샤2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이고 그렇지만 또 샤2의 비트 길이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해시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이성 입력에 데이터 크기에 제한이 없어요. 아주 좋은 거죠. 엄청나게 큰 것도 다 이제 뭐 쪼개서 이제 아마 해시를 하겠죠. 그죠? 하드웨어상의 내장시 높은 고성능이 있다는 것도 아주 큰 메리트입니다. 보안성이 높고.
자, 어떤 일반형 함수를 사용하면 좋을까? MD5는 안전하지 않아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샤2는 안전합니다. 현재까지는 안전해요. 샤3도 안전하고. 근데 일방향 해시 함수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있는데 바로 이제 인증에 관련된 겁니다. 이 해시를 하면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해시 함수를 통하면 이제 해시 값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샤1으로 하면 160비트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요 m에 대한 위변조를 검출할 때 아주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메시지를 앨리스가 바백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해시 값도 보내요. 요 해시 값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여기 해시 값 160비트에 해당하는 해시 값을 플러스해서 밥에게 보내는 거죠. 그럼 밥은 이 메시지 받았죠? 요거를 동일하게 샤1으로 해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해시 값이 나오죠. 여기 해시 값 하죠. 그럼 요거 원래 오리지널 해시 값이 오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같으면은 이 메시지 원래 원본 플레인 텍스트가 위변조가 안 됐구나라는 걸 밥은 인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앨리스가 그렇게 해서 보냈다 하더라도 이게 앨리스가 보낸 게 맞아? 앨리스가 작성한 이 메시지 맞아? 플레인 텍스트 맞아? 알 길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니처입니다. 계속 그 보안상의 어떤 그 문제점을 계속 우리는 커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문가들이 새로운 걸 이제 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대칭 키하고 공개 키하고 해시하고 이런 것들을 적당히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요 세 개를 가지고 메시지 인증 코드도 만들고요. 디지털 시그니처도 하는 거예요. 결국에 SSL, TLS도 마찬가지고 PGP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중요한 그 의산한수 생성계입니다. 예, 키를 발생시키는. 예, 요 네 가지를 가지고 그렇죠. 대칭기에는 이제 블럭 암호화에서 이제 더 들어간다면 CBS를 쓸 거냐, 카운터를 쓸 거냐, 뭐 이런 게 더 있을 수 있고, 공개키는 AS를 쓸 거냐, RSA를 쓸 거냐, 해시는 우리가 배웠던 샤256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캐캐 샤3를 쓸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이퍼 뭐야? 스위트라고 얘기합니다. 사이퍼 목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학습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참고문헌은 자, 요거를 했고요. 자, 학습 내용 보면 일반형 함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됐고 이제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고정 길이로 출력한다는 거, 예. 그다음 일방향성이라는 거, 그리고 해시 함수의 성질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웨이니스하고 weak collision resistance하고 strong collision resistance.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볼스테이 패러독스를 배우게 되고 이에 예를 들면 뭐 250 해시면은 이 루트를 씌우면은 이 정도를 해시 값을 구하게 되면은 충돌될 확률이 어떻게 돼요? 0.5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